경락잔금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안 나오는지 정리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문유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연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소희님들과 함께 네. 경락잔금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경락잔금 대출이 안 나올까봐 또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안 나오는지, 안 나오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이 부분을 안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소희님들과 함께 경락잔금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 이세연쌤이 7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정확하게 알고 하시면 절대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희님들 오늘 채널 고정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경락잔금 대출이 안 나오는 첫 번째입니다. 바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인데요. 제가 100번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진행되고 있는 현재 경매 물건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우리 사랑하는 소희님들이 훨씬 더 빠르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함께 볼게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감정 가격이요 2억 400만 원, 유찰이 되어서요 최저 가격이 1억 444만 8천 원까지 떨어진 물건인데요. 권리 분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물건은 대항력을 포기하지 않고 대항력이 그대로 살아있는 물건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볼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죠. 대항력이 있고 없고는요 말소 기준 일자를 기준으로 하고요.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일자보다 빠르게 전입이 되었다면 대항력이 있고, 말소 기준 일자보다 늦은 날짜로 전입이 되었다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대항력 유무를 확인하는 권리 분석을 가장 먼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해당 물건은요 말소 기준 일자가 2023년도 9월 4일이고요 전입일자가 2021년도 7월 2일이죠. 어떤가요 여러분? 말소 기준 일자보다 전입일자가 빠르죠.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대항력이 있죠. 그러면 보증금 1억 8천만 원에 대해서 낙찰자인 내가 이 보증금을 인수하느냐 인수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배당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면 되겠죠. 배당 신청을 다행히 했습니다. 배당 신청 2023년 7월 19일 했는데요. 배당 요구 종기일 2024년 7월 16일 이전에 해야 되겠죠. 이전에 잘 했나요? 잘했네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죠?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게 바로 확정일자인데요. 이 확정일자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아시나요? 팀장님 뭔지 아세요? 배당 순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 정답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확정일자는 배당 순서를 결정합니다. 2021년 5월 28일이니까 등기부 등본상이 어떤가요? 접수일자와 확정일자를 따졌을 때 이 확정일자 순서가 가장 빠르죠. 그럼 배당 순서, 배당을 받아가는 순서 또한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숨어있는 위험한 권리들이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세금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요 100% 배당을 받아간다면 대출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세금이 숨어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아무리 이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했고 확정일자가 빨라서 배당 순서가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요 세금 받아가는 부분이 많다면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100% 낙찰을 받아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만약에 지금 해당 물건처럼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아무리 낙찰금에서 100억이 남던 200억이 남던 임차인은 낙찰금에서 배당을 한 푼도 안 받겠다라는 의사를 지금 표시한 거거든요. 그럼 보증금 9억 3천만 원에 대해서 그냥 낙찰금에서 남고 안 남고 상관없이 내 뭐 배당 순서가 어떠고 저떠고 상관없이 낙찰자한테 그냥 이 보증금을 모두 받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대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경우에는 세금도 확인해야 되고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세연쌤이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 두 번째입니다.
바로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물건인 경우에는요, 권리분석상 대항력 유무를 떠나서 대출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 물건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서울 은평구 가련동에 위치한 빌라인데요. 감정 가격이 3억 8,200만 원, 두 번 유찰이 되었거든요. 최저 가격이 2억 4,448만 원입니다. 이 물건은요, 허그 포기 물건이에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이죠. 그럼 저희가 권리분석을 할 때 아무 문제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입찰을 하시면 되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요,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물건입니다. 선순위 가등기가 뭐예요? 선순위 가등기는 뭐냐면 매매를 예약한 거예요. 내가 이 부동산을 살 건데 내가 계약을 하고 나서 또 다른 사람한테 계약을 이중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안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가등기, 등기부등본에 예약 등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딱 계약을 하려고 봤는데 등기부등본에 가등기가 딱 접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이미 매매 예약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선순위 가등기 같은 경우에는요,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미 매매 계약을 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가 낙찰을 받았어도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경매제 1페이지에서 확인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럼 어디서 확인해야 되죠? 글쎄요. 바로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확인을 하셔야죠. 매각물건 명세서 자체는요, 법원에서 올린 서류이기 때문에 가장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제 1페이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법원에서도 인정한 내용인지 확인을 하는 거죠. 매각물건 명세서를 봤더니요, 1번 갑구순위 8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죠.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만약 가등기된 매매 예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누구죠? 네, 우리 낙찰자죠.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음.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고 그 이외에 다른 권리가 나한테 인수되는 게 없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권리 분석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물건입니다. 아시겠죠? 네.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비주택으로서 상가도 낙찰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옆에 호수하고 이 벽체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물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한 상가인데요.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건물인데요. 해당 물건은 210호입니다. 여기죠, 210호. 근데 옆에 211호, 212호도 같이 경매로 나왔네요. 여기에서 만약에 각 호수마다 벽체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물건은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경매지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매각물건 명세서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 임장에 가셔서 꼭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경매지나 매각물건 명세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현장에 갔더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임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매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비고란에요. 물건 1 내지 3은 현황 벽체 구분 없이 일체로 이용 중이라고 합니다. 경계벽이 모두 철거되어 있으나 각 구분 건물의 위치와 면적이 도면 등에 의거 측정이 가능하며 구획 등이 철거된 것이 일시적으로 판단되며 경계벽 복원이 용이하고 현황 각 호별로 도면 등에 의한 통로가 확보되어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법원에서 올린 정보이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여러분 어디에 확인을 해야 될까요? 대출 상담사님을 통해서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상가인 경우 옆에 호수와 벽체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세연쌤은 또 대출이 나오는 경우도 보기는 했어요. 이 밑에 바닥에 경계선이 있다거나 지금처럼 좀 일시적인 거,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다 하고 나서 벽체를 구분해서 은행에서 실사를 나온다든지 이런 약속을 한다면 또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 네 번째입니다. 굉장히 소액 물건들 있죠? 이 부동산의 가치가 크지 않은 것들, 낙찰가가 낮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낙찰가가 낮은 것보다는 이 해당 낙찰받은 부동산의 물건의 가치가 적은 것, 이것에 대한 대출이 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물건 함께 보실게요. 충남 진천군에 위치한 아주 소액 아파트인데요. 감정 가격이요 3,750만 원이고요. 유찰이 되어서 최저 가격이 1,920만 원입니다. 이 물건의 실거래는 현재 얼마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실거래를 한번 봤더니 거래는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3,250만 원, 3,300만 원, 3,300만 원, 3,300만 원. 3,300만
300만 원 정도로 거래는 되고 있네요. 해당 물건이 지금 14평이거든요. 그런데 매매가 자체가 굉장히 낮죠. 우리가 낙찰을 받아도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뭐 2천만 원, 1,800만 원 이 정도로 받겠죠? 이런 경우에는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대출을 실행해주는 그런 노력과 시간 대비 은행에서 수익이 너무 적은 거예요. 이 수익이 뭐예요? 이자죠, 바로.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대출이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또 나오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저희 교육생분 중에서요. 저하고 이제 입찰 상담을 하고 입찰이 들어간 물건이 있었는데요. 그 물건의 입찰가를 제가 한 3,600만 원 정도로 잡아줬어요. 3,600만 원 정도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물건이 대출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 70% 정도 나왔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입찰 전에 대출 상담사님께 정확하게 확인하고 입찰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액이라도 이 소액 절대 잃으시면 안 되죠, 여러분. 이 3,600만 원을 자꾸 불려서 5천만 원을 만들고 5천만 원을 8천만 원을 만들고 8천만 원을 1억까지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이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열심히 경매를 하고 있는데 3,600만 원이 지금 현재 현금으로 없이 대출을 꼭 받아야지만이 대금 납부를 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연쌤, 근데 네.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된 건물도 대출이 나올까요?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 5번째입니다. 위반 사항이 있는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은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의 기준은요, 면적인 것 같아요. 위반 사항의 면적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는 대출이 나오지만 너무 전체적으로 위반 면적이 굉장히 큰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대출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소유인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자들이 많지 않고 경쟁이 적어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내가 낙찰을 받아서 이걸 어떻게 수익화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그렇지만 대출 부분에서 대출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미납될 수 있다는 거 물건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감정 가격이요 2억 2,248만 원이고요. 한번 유찰이 되어서 1억대네요. 1억 7,798만 4천 원입니다. 위반 건축물 등재 여부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빌라 입찰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항상 이 건축물 대장 확인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봤더니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딱 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대출 상담사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요. 건축물 대장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변동 내용 및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봤더니 주택과에서요 위반 건축물 표기가 되었습니다. 무단 증축으로 그 이유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무단 증축 부분이 굉장히 면적이 넓다면은 이거는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면적이 좁다면은 대출은 실행이 되지만 좀 매도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일단 저희가 지금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매도 여부를 떠나서 대출 여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5번째 대출 안 나오는 경우에서 제가 하나 추가할게요. 유치권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도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대출 여부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세연쌤, 최근에 네. 저희 평생연 실전반 회원님들과 네. 입찰 상담하시면서 대출이 안 나오는 이런 물건에 대해서 상담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종종 있습니다. 지금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이 5가지 이것도 한 번씩 제가 상담을 통해서 좀 걸러드리는 경우가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 입찰 상담한 물건이었는데요. 이 부분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 6번째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한 아파트인데요. 대지권에 토지 별도 등기 인수 조건이 있죠. 그죠? 자, 요런 경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권리 분석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경우이고요. 대출도 나오지 않는 경우인데 이제 초보자분들이 또는 좀 여러 건 낙팔을 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도 이런 부분을 좀 놓치실 수가 있거든요. 토지 별도 등기 인수 조건 바로 이게 무엇일까요? 아파트와 빌라는 집합 건물이라고 해서요. 토지와 건물 등기가 같이 올라와져 있는데요. 자, 요런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건물분과 토지분의 등기가 별도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물건의 건물 등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밑으로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소유자가 김땡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밑에 뭐 가압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살아있기는 한데요. 건물 등기를 통해서 이 소유자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김땡땡이라고 하는 소유자가 있는데요. 이건 건물 등기이니까 단독 소유로 잘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고 밑에 뭐 살아있는 권리들이 있지만 이거는 낙찰을 받으면 다 말소가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토지 등기가 별도로 있다고 하니까 토지 등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토지 등기를 보니까 소유자
소유자가 주식회사 호반 자산 개발이라고 해서요, 아직 소유권이 개별적으로 등기가 되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상황이냐, 만약에 신축 아파트가 있었어요. 이 신축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미분양이 된 겁니다. 미분양이 돼서 건물 등기만 소유자들한테 이전이 되고 토지 등기는 이렇게 미등기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있지만 이 경우는요, 주식회사 호반 자산 개발, 여기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미등기가 아니라 토지 부분이 아직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출 상담사님께 확인을 해봤거든요. 대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입찰 상담하신 우리 평생유연 실전반 교육생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이런 부분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대출 나오지 않고 나중에 좀 애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소액으로 하는 거니까 말이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권리 분석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보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 7번째인데요. 바로 지분 물건입니다. 지분 물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전체가 통으로 내 것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들하고 나눠서 일부분의 지분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FM대로 말씀을 드리면 주택의 경우에는 지분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 이 물건은 대출 나오지 않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대출이 나오는데요. 이것 또한 물건의 가치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당연히 토지 50% 이상 지분이니까 대출이 나오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꼭 입찰 전에 대출 상담 받으시고 입찰하시길 바래요. 지분 물건은 과연 어떤 물건인지 한번 진행되고 있는 경매 물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경남 창원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위에 보니까 토지 및 건물 지분 매각이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매 입찰하는 물건은요,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여기는 지분입니다. 또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 토지는 매각 제외, 건물만 매각. 이런 경우에도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보시면 밑에 토지 거부 현황을 봤더니요, 공유자 최땡땡 지분 8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이 물건은 8분의 1 지분 물건이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우리의 아무리 적은 이 소액 투자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잃지 않고 이 투자금 점점 스노우볼처럼 자꾸 불려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건물주가 되어서 따박따박 월세 받는 그날까지 정확하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시기를 이세연쌤 너무너무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세연쌤과 함께 정리해볼까요?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 7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죠. 이 경우에 배당 요구를 안 했을 때도 나오지 않고요. 배당 요구를 했더라도 어떤가요? 숨어있는 세금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물건이죠. 대출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벽체가 없는 상가. 이 물건도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번째, 너무 이 부동산의 가치가 소액인 경우, 우리가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아주 소액으로 낙찰받는 이런 부동산인 경우에는 대출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죠. 다섯 번째입니다.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죠. 이 경우에도 대출받기 어려운데 어디서 확인하나요?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 경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죠. 세연쌤이 우리 평생유연 실전반 교육생분과 가장 최근에 상담했던 내용을 가지고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 경우 조심합시다. 7번째입니다. 지분 경매입니다. 지분 경매인 경우에도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어떻게 대출이 나오지 않는 물건 7가지 경우 이세연쌤과 함께 공부했는데요. 오늘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한 걸음 성장하셨나요? 이 부분만 피해도 여러분들이 대출이 안 나올까봐 무서워하는 상황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대출이 나오는데 내가 뭐 소득이 없고 내가 뭐 직장이 없고 카드 사용 금액이 없고 이런 경우에 내가 대출이 나올까? 라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세연쌤이 경락잔금 대출 받는 방법 최신판으로 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렸었습니다. 이 영상 놓치셨다면 오늘 꼭 시청하시고 이 대출 부분 명확하게 알고 이 경매에 도전하시기 바랄게요. 입찰 전에 대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더라도 대출이 안 나오는구나 나오는구나 알고 입찰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 물건은 대출이 나올 것이야, 이 물건은 안 나올 것이야,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시고 입찰 전에 반드시 대출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하고 잘 알고 입찰을 하면서 리스크 없이 대출을
대출도 잘 받고 이 자금 소액 투자금을 점점 불려나가면서 본인의 자산을 불려가는데 미리 겁먹고 알아보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안 될 거야, 안 된대, 누가 그랬어? 라고 판단하고 본인만 자꾸 도태되면 여러분 안 되겠죠. 1년, 2년, 3년, 5년, 10년 후 이 두 분의 삶은 굉장히 아마 격차가 벌어져 있을 거예요.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공부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반드시 성장 멈추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소희님들이 너무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소희님들께 의미 있는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미 있는 한마디 말씀드리기 전에 이세연 쌤이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짠! 보이시나요? 네잎클로바입니다, 여러분. 이 네잎클로바가 의미하는 행운처럼 여러분들 인생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짠!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변화는 시작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지금 당장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의 멋진 미래를 위해서 변화를 시작하세요. 이세연 쌤도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과 함께 이 멋진 미래를 위해서 이 변화를 멈추지 않고 계속 도전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매 순간 이세연 쌤이 옆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칠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 대표님 고생하셨어요. 고생 많았어. 대표님 근데 대표님도 대출 안 나와서 고생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한 13년 전이었나? 3개를 한 번에 입사를 했는데 이게 대출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 거야. 엄청 고생했지.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막 우리 아들 돌반지 팔고 막 명품백 팔고 진짜 막 웬만한 거는 다 카드로 막 할부를 해가지고 겨우겨우 잔금 납부를 다 했어. 그 뒤로부터는 3개를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절실히 느꼈지. 진짜 고생하셨네요.